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 금융론에 상환 방식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했었죠. 네. 그래서 346부터 시작해서 347, 348 저당담보부 증권. 저당담보부 증권은 지분형과 채권형과 섞여진 혼합형을 잘게 썬 CMO, 각각의 트렌치로 구성된 다계층 채권이 있었다. 좀 기억나시나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35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는 어디를 펴놓으시면 되냐면 346페이지, 347페이지를 보세요. 347페이지를. 그리고 이제 칠판을 보시면서 내용을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거였어요. 은행은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행의 수익은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더라. 걔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걸 무슨 이자율이라고 하고? 고정 이자율. 변동시킬 수 있는 걸 변동 이자율이라고 하더라. 그럼 은행 입장, 대출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되면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다, 떠넘기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해요.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근데 이걸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떠넘긴다 이런 식으로 함정팔 수 있다고 그랬죠. 대출자 은행이 차입자에게 이자율을 변동시켜서 떠넘기는 거예요. 그때 그 변동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기준이 되는 금리가 CD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코픽스 금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CD 금리는 은행들끼리 단기간 몇 개월? 3개월 동안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주고받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다? 변동금리 이자율이 변하는 것이다. 가산금리가 변함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금융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주택 소비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고소득층이 빌릴까요? 저소득층이 빌릴까요? 저소득층. 그럼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단기 고리로 빌려줘야 된다. 장기 저리로. 장기 저리. 20년에 걸쳐서 4% 이자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려줄 때 불안하죠. 뭐가 불안하죠? 배째라 배를 내밀까봐 불안하더라. 그럼 대출원금의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살 집의 저당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주택을 살 자금을 빌려주는 게 바로 모기지론이었죠. 모기지가 저당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부동산 금융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려봅니다. 얘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으로 쪼개져 있는데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돈을 찍어 만드나요? 예금 투자를 받나요? 예금 투자를 받죠. 그래서 A, B, C, D 쭉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 지금 예금 투자자들로부터 예금 투자를 받아요.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죠, 지금? 은행으로. 그럼 은행은 이 돈을 그냥 금고 속에 쟁여놓나요? 아니면 대출하나요?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A, B, C가 예금 투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금액이 적은 금액이죠. 그럼 이 적은 대출 재원을 가지고 갑이라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집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뭘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더라. 얘를 하나의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집사라고 2억을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대요. 그러면은 충분히 장기 절이죠. 장기 절이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당 채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됐나요? 그럼 이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순간 갑은 그냥 지내면 되나요? 들고 튀면 되나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나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환 방식이 무슨 방식이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6개 중에 저당에 곱하는 건 무슨 상수?
저당 상수.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저당 차입자는 은행 저당 대출자에게 매월 저당 지불액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대요. 그럼 은행은 지금 저당 지불액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자, 다시 원리금은 누가 받을 권리가 있죠?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이 지금 뭘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지금 이 저당 지불액을 받는 거죠. 원리금을. 그 말은 이 원리금 수취권이 은행 말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면 당연히 원리금은 갑으로부터 출발해서 누구에게 가야 된다?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에게 가야 되겠죠.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 원리금 수취권을 사는 경우가 있고 원리금 수취권을 그대로 발행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저당담보부 증권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자, 다시 한번. 원리금을 누가 받는다? 뭘 가진 자? 뭘 가진 자? 예,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이제 은행은 저당 채권 하나를 갖고 있으면 갑이 배째라 배를 내밀면 원리금을 지불 안 하고 배째라 배를 내밀면 뗄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그래서 째서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걔를 뭐라고 하죠?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래서 결국 저당 채권 하나는 두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과 무엇? 저당권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 하나가 만들어진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1번. 처음 출발한 예금 투자자가 예금 인출을 요청했대요. 지금 예금을 해놓고 은행에 내 돈 다시 돌려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 조달한 돈을 지금 장기로 융자해 줬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ABC에게 예금 투자를 받아서 단기간 조달한 돈을 장기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내 돈을 다시 돌려줘 그러니까 미안, 한 발 늦었네. 이미 20년에 걸쳐서 빌려줬어. 20년만 기다려줄래? 이러면 난리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한 거다. 유동성 위험이 하나 발생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은행은 예금 투자자들로부터 예금 투자를 받아서 그 재원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그 금액이 많다, 작다? 작은 금액이죠. 적은 금액. 그래서 적은 대출 재원으로 갑에게 빌려주고 났더니 대출 재원 자체가 못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갈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 빌려주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있는 무주택 저소층은 가만히 있을까요?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쭉 있을까요? 쭉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저소득층은 가만히 있을까요? 들고 일어날까요? 들고 일어나겠죠. 나도 집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을병정등이 장기 저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정부가? 그럼 정부는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주택 부분에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공공사업을 펼치기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 내용에서는 무려 몇 가지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문제가 발생했나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년에 걸쳐서 건들 수 없는 죽은 재산인 이 저당을 뭐 하면? 살리면, 유동화시키면 이 문제점들이 해소되더라. 그래서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출자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몇 차? 1차 저당 시장. 기억하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만든다. 1차적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저당 채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몇 차? 2차 저당 시장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은행들로부터 저당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죠. 얘를 무엇이라고 했죠? 저당을 유동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 회사다. 그래서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특별 목적 회사 SPC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전문회사의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하고 있다? 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 저당을 샀답니다. 저당 채권을.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당 채권은 자산인가요? 자산이 아닌가요? 은행 입장에서. 자산의 정의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장래 미래에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자산이라고 한대요. 그럼 지금 저당 채권은 그 정의에 부합되는지 보세요. 은행은 저당 채권을 갖고 있음에 따라 매월 저당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받나요? 미래 수입 들어오죠. 그리고 만약에 배째라 배를 내밀면 얘를 째서 한꺼번에 회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다, 자산이 아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또 다른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은행은 대출 재원이 고갈돼서. 그러니까 은행이 이 저당 채권을 미래에 들어올 원리금을 다 합쳐서 현재 가치로 고쳐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그 현재 가치로 고친 상태에서 약간의 금액을 띄고 할인해줘서 팔아버릴 수도 있다? 다른 곳에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판다? 유동화 전문회사에.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제 뭘 샀네요? 이 저당을 샀죠. 주택 저당 채권을 산 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었냐면 M이라고 공부했었죠. 모기지. 어미 모자를 써서 모저당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저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가 산 겁니다.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제 돈을 넣어주겠죠? 누구에게? 지금 은행으로부터 저당 채권이라는 자산을 샀으니까 이 저당 채권에서 발생할 원리금을 다 모아서 현재 가치로 고친 금액에 조금 할인해서 먼저 사가는 거니까. 판다? 파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올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유동화 전문회사의 역할을 HF공사, SPC가 하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저당채권을 샀다는 건 알았는데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 저당채권을 왜 샀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저당채권을 가지고 뭔가를 발행하죠. 뭘 발행하죠, 여러분?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증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어미를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인가요? 어미를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 그래서 지금 갑이 지불하는 5% 이자 상환되는 매월 원리금에서 뭘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저당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약속한 이자가 만약에 4% 이자라면 이 4% 이자를 어디에서 준다? 갑에게 받아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증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죠. 백이 있죠, 백.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저당. 어미가 있으니까 자식이 사고치고 다니면 어미가 막아준다? 어미에서 나온 수익에서 이 자식의, 약간 이상하네요. 예. 이 자식의 수익을 지금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니까.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이 작아도 이 투자를 한다? 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보통 누가 투자를 하냐면 연금공단, 연기금, 그리고 보험회사 등이 있죠, 여러분. 그럼 보험회사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는 우리에게 보험료를 매월 받습니다, 여러분. 보험료를 매월 받아요. 그럼 그 보험료 받아서 금고 속에 쟁여놓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터지면 그 보험금을 주나요? 그게 아니라 보험료를 쫙 받아서 그 돈을 모아놓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회사가 보험회사인 거죠, 사실은. 맞죠? 근데 보험회사가 만약에 일반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매월 받아서 위험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린 상태에서 돈을 이제 다 잃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미안, 다 날렸어. 그럼 난리 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이 조금은 낮더라도 사실은 많이 낮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입을 누릴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저당담보부증권이라는 또 다른 금융상품이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더라?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기관 투자자가 보통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냐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투자는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들도 투자는 할 수 있는데 저당담보부증권이라는 게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자, 알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저당담보부증권이 있는 줄 알았다. 공부하러 오기 전부터. 대단한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저도 몰랐었어요. 그 말은 얘를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얘를 얼마로 적었죠, 여러분? 2억으로 적었죠. 그러니까 2억이니까 2억짜리를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은 당연히 2억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될까요? 2억보다 적은 금액으로? 2억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되겠죠.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어미보다 크면 큰일 나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의 모 저당의 이자율보다 여기서 예를 주는 거잖아요.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저당담보부증권의 이자율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 된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2억으로 잡아놨으니까 2억이니까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들로부터 이 저당 채권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사들여요. 누가? 유동화 전문회사가. 그럼 이 저당 채권의 종류가 비슷한 기간인 저당 채권들이 있겠죠.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 각각 모을 수 있겠죠? 이자율이 비슷한 거 모을 수 있겠죠? 각각의 은행별로. 그럼 걔들을 하나로 모아서 붙이는 걸 중간중간에 풀을 바른다 그래서 그 풀은 아닙니다. 저당 풀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럼 걔를 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면 이 저당담보부증권의 실제 발행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1,000억 단위가 넘어가요. 이 금액, 이 채권, 이 증권의 금액이 1,000억 단위가 넘어간다고요. 1,000억대가.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없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많이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투자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가 하겠다? 기관 투자자. 지금 그 얘기가 된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A-, B-, C- 등이 기관 투자자가 이제 저당담보증권을 사들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기관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했죠, 여러분? 어디에 투자했어요? 증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이 증권의 기간, 이자율, 약속된 사실들이, 약정된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야 투자자는 투자를 할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투자를 할까요? 마음에 들어야? 근데 이 투자자의 욕구가 하나다, 다양하다? 다양하니까 저당담보부증권은 한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된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그 다양한 형태 중에서 한 가지가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다면 실제 현실에서 발행되고 있다면 다양한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많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을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항상 고민하죠. 별로 고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난 중식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도. 그래서 짜장과 짬뽕이 있을 때 둘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온 게 짬짜면이죠. 네, 그 짬짜면 중에서도 그 소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걔를 쪼개서 다양하게 소스를 발라서 만기와 이자율이 각기 상이한 여러 개의 채권으로 쪼개놓으면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그렇겠죠. 그게 바로 뭐다? 트렌치, CMO였죠. CMO.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저당담보부증권은 왜 위험이 작다? 뭐가 있으니까?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니까 투자자는 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저당에서 나오는 이자로 약속한 이자를 주는 거니까 개념이 그 내용이 되더라. 그래서 연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 재밌게 놀기 위해서 누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물주를 만족시켜줘야 되죠. 물주가 집에 가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의 모든 내용의 물주가 누구죠? 기관 투자자가 물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시장의 기관 투자자가 뭘 사줘야?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줘야.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줘야. 이때 돈이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간다? 이 증권을 발행한 유동화 전문회사 HF공사로 돈이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다시 흘러들어간다? 은행으로? 그럼 은행은 어디로 돈을 보내준다? 누구에게? 이제 무주택 저소층에게 또 돈을 빌려주는 거나요? 그럼 이렇게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자본시장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돼서 움직입니까? 맞죠? 그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정부의 HF공사는 정부의 주택과 관련된 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횟수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얘를 늘리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건가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될 것이다. 지나치게 과열돼 있으면 유입되는 돈의 양을 줄여주고자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횟수를 늘린다, 줄인다? 줄여서 부동산 경기의 조절 기능도 가질 수 있다. 이 내용이 따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1차 저당시장, 얘는 몇 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건 몇 차부터다? 2차.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금융은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판다. 맞나요? 예. 얘를 바꿔놓으면 반드시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꼭 정리가 되셔야 되죠. 그 다음 회사가 가진 자산을 둘로 쪼개볼까요? 둘로. 회사의 전체 재산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자산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공부했었어요. 빌린 돈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회사가 빌려온 돈, 부채. 회사의 돈을 자본.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은 가장 극명한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 거다. 그럼 회사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자산을 매각했나요? 매각하지 않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산을 매각한다, 매각하지 않는다? 매각하지 않고 이 회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거다?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릴 때는 얼마 기간 동안 빌리겠다, 얼마 이자율을 지급하겠다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겠죠. 만기와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6% 이자를 지불하면서 얼마를 빌리겠다? 1억을 이 회사가 빌리겠다고 얘기한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회사 채권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회사의 자산을 매입한 거다,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거다?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거죠. 회사의 신용도를 믿고.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얘 입장에선 회사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잖아요.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온 거죠. 네. 그래서 1억이 딱 들어가면 그 1억은 이제 회사의 돈이다. 3년 동안 빌린 돈이다. 3년 동안 빌린 돈이다. 그래서 부채금융의 대표주자가 채권이었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내용. 그럼 투자자는 이제 뭐라고 하고? 채권자라고 하고. 채권자는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다, 지금?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회사가 자신의 돈을 조달하고 싶대요. 자본을 조달하고 싶은 겁니다. 지분을. 그러면 뭘 발행하더라? 주식을 발행합니다. 여러분, 주식의 정확한 정의. 회사가 가진 전체 자산을 각각의 부분으로 잘게 썬 건가요? 그래서 회사의 주식이 10,000주다 그러면 회사 전체 가치를 10,000개로 등분낸 거죠. 그래서 한 조각씩 판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그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잘게 썰어놓은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주식을 발행했답니다. 회사가. 얼마 금액? 1억. 1억을 발행했대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주식에 일반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 있나요? 기간이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 다음 여기다 이자율 적어주나요? 이자율도 당연히 없죠.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 우리는 이 투자자를 뭐라고 하죠? 주라고 하죠. 주식의 소유주. 그럼 지금 주식 1억을 발행해서 돈을 회사에 유입시킨다는 얘기는
회사는 회사의 일부를 매각했다, 매각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 일부를 매각했죠. 그러니까 회사를 팔고 받은 돈이니까 이제 지 돈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건물이 있어요. 자,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이게 건물주입니다. 이제 회사가 아니라. 그럼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들어온 돈은 건물주의 돈이에요? 건물주가 일정 기간 동안 빌린 돈이에요? 건물주의 돈이 되죠. 되셨어요? 근데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돈은 건물주의 돈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빌려온 돈? 빌려온 돈이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돈은 이 회사의 돈이니까 자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때 투자자를 주주라고 하고 주주는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배당 수익을. 그러면 자, 리츠 부분 기억나나 보세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그 주식을 살 때 목적은 뭘 목적으로 사는 거다?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럼 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주식을 팔 수도 있죠? 그럼 산 값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나요? 그럼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배당 수익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 중에 누가 감수하는 위험이 더 큰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이 큰가요? 왜냐하면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수익을 못 내면 이 배당 수익 당연히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회사의 주인이니까 회사의 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주는. 그럼 회사가 망하면 회사의 주인이니까 같이 망하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위험을 많이 감수하니까 누리고자 하는 수익도 커진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도 크고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자는 뭘 목적으로?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이익을 못 냈어도 약속한 이자는 지불해야 될까요? 지불해야 되죠. 회사가 망해도 돈을 빌려왔으면 갚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등등등의 내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힘이 센 건 누구들은 다 죽었죠, 이제? 주주들은 다 죽었죠. 회사와 같이 동시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강하게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겠네요. 그래서 채권단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는 모두 작은 반면에 위험이 작은 반면에 수익도 작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동일 위험에 대해서 수익이 작은 걸 지배한다. 지배 원리. 동일 수익이라면 위험이 작은 게 위험이 큰 것을 지배한다. 지배 원리.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식과 예금. 네.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알 수 없다. 주식과 채권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얘는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얘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으니까.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까요? 여기 볼까요? 증권시장에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 저당담보부 증권의 내용이 정말 쉬워요. 근데 이 내용 모르면 저당담보부 증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세요. 증권시장은 크게 둘로 쪼개져 있대요. 앞에서 설명드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식시장의 규모와 채권시장의 규모 중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더 클까요, 여러분? 자, 주식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 채권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 자, 이제 제가 무엇 한 가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부 비율이 있었나요?
대부 비율과 뭐는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채 비율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부채 비율은 유리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더라? 부채 도사는 어디에 산다? 저만 잘 알고 있어요. 집에 산다 그랬죠. 지분분의 부채였습니다.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러면 IMF 전에 1997년 IMF 전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약 3000%가 됐어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거의 2000%, 3000%였어요. 그 말은 내 돈이 만약에 1억이면 남의 돈이 얼마다? 30배란 얘기죠, 지금. 30억이란 얘기예요. 이 정도였던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전체 돈 중에, 회사가 가진 전체 돈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지분은 작고 부채만 엄청 크죠. 그래서 은행들한테 대규모로 돈을 막 빌려서 대마불사라고 크기를 막 키워놓은 거예요. 나 한 번 째봐, 나 째면 다 실업자야. 다 같이 망해보자.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계속 돈을 투입해줘.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문제였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였죠.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IMF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부채 비율 이렇게 너무 높으면 운영 못해. 그러니까 니들 이 부채 비율을 150%에서 200% 정도로 조정해. 이게 공고 아니었어. 그럼 결국은 지분 얼마에? 1억에. 저당이 지금 부채가 2억 5천 정도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가진 부동산 등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구조조정 등을 해서 이 비율을 낮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설명했는지를 느껴보세요. 이걸 다 잊고 여기만 잘 뚫어져라 보면서 대답해 보실까요? 지금도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돈 빌려요. 사채 발행합니다. 회사채 발행해요. 그때 우량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150%에서 200%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비율이? 부채 비율이. 그럼 부채를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채권이라고 그랬죠. 지분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라고 그랬죠? 주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가 뭐가 더 크겠어요? 채권 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고요. 전체 발행 액수의 규모가. 네. 그래서 실제로 채권을 굴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들은 돈을 더 많이 벌죠. 예전에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 있었던 거고.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주식과 채권이 있을 때 뭐의 위험이 더 크고, 주식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 채권은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얘기였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회사 투자자, 주식 투자자는 같이 망한다. 그리고 이제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설명드려 보는 겁니다. 그럼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무슨 형과 무슨 형? 지분형과 채권형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M이 얼마짜리였죠, 여러분? 2억.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로 돈을 빌려온 건가요? 맞죠?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앞으로 M이라고 적히면 얘는 주택 저당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산 건가요? 상업용 건물을 산 건가요? 주택을 사면서 담보 제공하고 이 자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M을 지금 누가 갖게 된 거죠? 아까 2차 저당 시장에 누가 샀다 지금? 발행기관? 네. 아까 누구? HF공사가 얘를 샀다고 그랬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럼 HF공사는 이 저당담보부 증권을 저당을 사서 그냥 갖고 있는다, 보통 증권을 발행한다? 증권을 발행해요. 이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럼 HF공사를 우리는 이제 발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뭘 발행하는 기관이죠?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이네요. 근데 이 증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뭐죠? 뭘 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증권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 지분형, 주식형과 채권형. 둘.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저당 채권은 원래 누가 갖고 있죠, 여러분? 자. 지금 발행기관이 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당 채권에 두 가지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리금 수취권과 배를 째는 권리,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했죠. 그래서 저당 채권을 지금 누가 샀기 때문에 HF공사가 샀으니까 발행기관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있어요. 그럼 이 저당 채권 하나를 가지고 2억짜리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중에 지분형은 자산을 매각한 건가요? 매각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이 들어온 돈이 증권의 발행을 통해 들어온 돈이 지 돈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발행기관 입장에서. 그럼 팔았어요? 팔지 않았어요? 팔았죠. 자산 매각한 거죠. 가진 자산이 뭐였어요? M이죠. M. 모저당을 팔아치워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에서는 자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갑, 발, 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대로 보세요. 갑은 누구였죠? 저당 차입자. 갑의 역할은 저당 지불액을 지불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발은 발행기관. 투는 투자자입니다. 뭘 사는 투자자? 저당담보부 증권을 사는 투자자. 얘는 저당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 그럼 얘는 모저당이 이자를 원리금을 지불하는 사람. 처음 이 사람이 저당 채권을 빌려왔기 때문에 저당 잡고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형성된 거네요. 지금 그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갑발투. 갑발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 이쪽 봅니다. 지분형은 저당 다 팔아치웠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다 넘어가 있죠? 투자자에게 넘어간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갑이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은 저당 지불액의 정체가 원리금인가요, 여러분? 맞죠? 그럼 갑은 저당담보부 증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있겠다. 그냥 돈 갚느라 여념이 없다. 지금 돈을 갚아야 되니까 매월 지급해야 되니까 바빠 죽겠죠. 근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국민은행이 그 저당 채권을 HF공사에 팔았고, HF공사가 그걸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죠. 그렇죠, 기본이.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 저당 지불액을 지불할까요? 은행에게죠. 근데 지금 은행은 그냥 생략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주죠? 발행기관이죠, 이제. 그냥 발행기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갑이 발행기관에게 원리금을 지불해주면 발행기관은 받을 권리가 있나요, 이제? 지금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발행기관은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 원리금을 받았으나 자기가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 계좌로? 투자자의 계좌로 계좌 이체시켜줘야 될까요? 맞죠? 받는 즉시 계좌 이체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이체증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얘가 매월 지불되니까 매월 계좌 이체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분형 저당담보부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매월 수익을 받는다? 매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당에 지금 현재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당의 이자율이 낮아지는 위험이 발생하죠. 그럼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이자율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네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갑이 조기 상환해버리면
조기 상환해버리면 이제 원리금 수취할 권리 없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MM으로 기억할 거예요. 우리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들이 있죠. 어디가 원조집이다라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그이 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이 저이. 이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저희가 원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저희가 원조다. 그래서 저는 뭐고? 저당권이고 거기서 따라오는 위험이 뭐다? 이자율 위험이고 원은 뭐고? 원리금 수취권이고 거기서 따라오는 위험이 뭐다? 조기상환 위험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기상환 위험은 뭘 가진 자가 부담한다?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이자율 위험은 뭘 가진 자가? 저당권을 가진 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얘 지분형인데 이름이 뭐죠? MPTS죠. 그럼 M은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다 들어있을까요? 처음에? 아니 저당. 이게 모기지. 이게 저당 모기지잖아요. 어미 못자 지금. 그래서 M은 다 들어있죠. 저당담보증권인데 얘 증권의 종류가 PTS라고 돼 있는데 PT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냐면 패스스루랍니다. 통과해 갔나요? 지나쳤죠 지금. 통과해서 지나쳐 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MPTS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형?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이랍니다. 그럼 칠판을 잘 보세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 큰가요? 자, 다시 질문.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은 투자자가 발행기관이 갖고 있던 자산을 다 사들였나요? 그러니까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그 자산을 사들인 사람이 다 감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제 감수하는 위험이 크다? 위험 커요? 그럼 누릴 수 있는 수익도 크겠네요? 그 다음 매월 수익을 누리는 거죠? 매월 뭐 되니까? 계좌 이체되니까.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2억짜리 팔았나요 지금? 2억짜리 팔았죠? 어미가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짜리 팔고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들어올까요? 자, 여러분 2억짜리 건물을 팔면 2억이 들어올까요? 1억 5천이 들어올까요? 그랬더니 뭐 거래하기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마시고 2억짜리 가치가 나가면 2억이 들어오겠죠? 2억 현금과 2억 건물을 막 교환하니까. 그럼 지금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은 이 M을 파는 거니까 2억짜리 팔면 조달되는 금액은 얼마가 들어오겠다? 얘 2억 들어오나요? 2억이 들어오겠죠, 지금. 물론 발행 수수료 등의 조그만 금액을 빼고 원래 모 저당 금액만큼 들어오는 거죠. 자금이 조달돼요. 이게 무슨 형이다? 지분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채권형은 잘 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뭐가 똑같이 나올까요? 갑, 발, 투가 나오겠죠? 갑의 역할은 뭐였다? 저당 지불액의 지불입니다. 저당 지불액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채권형입니까, 여러분? 채권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증권의 발행을 통해 발행기관에 들어온 돈은 발행기관의 돈이다? 발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빌린 돈이다? 지금 막 발행기관의 돈이다라고 막 대답을 해요. 빌린 돈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산을 매각했다, 매각하지 않았다? 자산 매각하지 않았죠? 발행기관이 가진 자산이 뭐예요? 이 주택저당 채권이죠.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졌죠? 무엇과 무엇으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죠. 그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그대로 누가 가진 상태에서, 발행기관이 가진 상태에서 이 저당 채권 믿고 돈을 투자자가 빌려주는 건가요? 발행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2억짜리 갑에게 돈 빌려줬어.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로 원리금을 상환받아.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너한테 약속한 이자 줄게. 얘 만약에 갑이 배째면 배째라 벨리면 내가 째서 줄게. 그러니까 믿고 돈 좀 빌려줘. 이게 채권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2억짜리 믿고 2억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더 많이 빌려준다, 더 적게? 더 적게,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얘는 1억 8천 이렇게 조달이 되겠죠. 개념이. 그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 8천 빌려주면서 2억 담보를 제공받은 거죠. 2억의 담보를 제공받고 1억 8천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초과 담보를 유지시킨 거예요? 유지시키지 않은 거예요? 초과 담보를 유지시켰죠. 그만큼 초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만큼 투자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크다 작다? 왜 위험 작죠? 위험 작아요? 그럼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더 작을까요? 작죠 지금. 뭐보다? 지분형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형에서 투자자에게 넘어간 게 있다 없다? 채권형에서는 투자자에게 발행기간이 넘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누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다? 발행기간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출발한 원리금이 당연히 어디에서 딱 걸릴까요? 발행기간에서 걸리겠죠. 그럼 발행기간은 자기가 약속한 이자를 6개월 동안 모아서 한 번에 준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좌이체가 되는 게 아니죠. 패스스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PT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MBB인 거죠. 그래서 MBB 부분에 시험 문제를 죽어라고 내는 게 뭘 내는 거냐면 MBB의 경우에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다. X죠. 투자자가 조기 상한 위험을 감수한다. X죠. 그렇게 문제를 자꾸 함정을 판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구분을 정확히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 둘을 섞을까요? 그럼 일단 섞어볼게요. MPTS와 MBB를 섞으면 얘는 MPT-B일까요? 맞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혼합형이랍니다. 혼합형을 봤더니 여기 MPT까지 얘에서 따왔고 물론 PT의 단어가 달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똑같다라고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다음 얘는 끝에 B죠? 끝에 여기 B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져 있죠. 지금. 그럼 얘가 왜 존재하는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는 발행기관 HF공사는 자금을 많이 조달하는 게 목적일까요? 자금을 적게 조달하는 게 목적일까요? 자본시장의 자금을 최대한 많이 조달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토스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채권형으로 돈을 빌려오면 적게 빌려오는 거죠. 그럼 더 빌려오고 싶죠? 누가? 발행기관이. 그럼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돈 더 빌려줘 그러면 안 빌려주겠죠. 투자자가. 그래서 투자자를 꼬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게 둘이야. 자, 칠판. 내가 가진 게 둘이야. 둘 중 하나 너한테 줄게. 너 그거 가지면 매월 꼭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갑으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너에게 거의 대부분 다 통과해서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돈 좀 더 빌려줘 이거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합형 저당담보증권은 자 혼합형 저당담보증권은 갑발2에서 자 갑발2에서 발행기관이 그대로 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은 갖고 있어요. 저당권은 갖고 있는 거죠. 뭐만 넘기고 원리금 수취권만 넘겨주고 돈 좀 더 빌려줘. 그러니까 얘는 돈을 빌려오는 금액이 1억 9천이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럼 더 빌려온 건가요? 2억 담보 제공받고 1억 9천 빌려줬죠. 그럼 1억 8천 빌려줬을 때보다는 초과 담보를 적게 유지시킨 거죠. 얘는 초과 담보가 1,000이잖아요. 얘는 2,000이고. 그럼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은 더 커졌나요? 이제 조기 상한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위험도 크니까 수익도 더 커지겠네요. 얘는 중간이겠죠. 크기순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꼭. 그리하여 크기순을 물어보면 얘도 크기순이죠. 우리 체증식, 원리금균 등 체감식 상환 방식의 내용을 할 때 이자의 크기순, 위험의 크기순, 원리금의 크기순
잔금액의 크기순, 다 체증식 증가가 제일 크고 체감식 감소가 제일 작고 원리금 변동은 항상 중간.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뀌는 게 초기 상한 금액의 크기순만 체증식이 제일 작고 원금 상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얘도 크기순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조달되는 금액의 크기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의 크기순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그럼 머릿속에 뭘 딱 집어넣고 시작하면 된다? 주식 투자 위험 크고 수익 크고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크고 아예 다 판 거니까 다 조달되고 각게 조달된다 그러면 X네요? O네요? X예요? O예요? 지분형 저당담보부증권의 발행 액수는 모 저당, 주택저당 채권의 발행 액수와 똑같이 발행된다. OX? OX. 2억, 2억을 보면서도 대답은 못하고 있어요.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 공부가 너무 된 분도 있죠. 네가 아까 발행 수수료 뛴다며. 미세하게 얘가 더 크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같게 발행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기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합형이 이렇게 발행을 하려고 봤더니 이 혼합형 저당담보증권의 만기와 이자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잘게 썰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잘게 썬 혼합형 나오는 거죠.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CMO가 되는 거예요. 그럼 CMO는 뭐랑은 형태가 똑같네요.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니까 갑발투 중에 투자자에게 뭘 넘긴 건 똑같다? 원리금 수취권 넘긴 거 똑같죠. 조기상한 위험을 얘가 감수해야 되는 건 똑같죠. 그 대신 얘는 만기와 이자율이 각기 상이한 여러 개의 채권을 쪼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2억이 있는데 얘를 발행할 때 똑같이 2억으로 발행하진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얘가 만약에 1억 9천이다. 얘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얘를 잘게 썰어서 한 4개로만 썰어볼게요, 지금은. 발행 액수를 얘 5천억 이제 4,500억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다 뭐가 다르냐면 만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만기가 5년, 얘는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자율은 먼저 비워놓을게요. 맞출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얘는 10년, 얘는 15년이래요. 그 다음 얘는 20년이랍니다. 지금 모 저당을 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는데, 혼합형으로 발행하는데, 얘는 만기와 이자율이 하나인가요? 다양한가요? 다양한 여러 개의 채권으로 쪼갰죠. 그럼 뭐가 단기예요? 5년은 단기죠. 그럼 지금 D는 가장 마지막이죠. 그래서 얘를 D라고 안 해요. 숫자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마지막에 발행되는 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마진가 G. 그래서 얘를 Z 트렌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쪼개져 있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트렌치라고 하고, 트렌치. 그래서 얘들은 계층이 하나인가요? 다양한가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다계층이다, 단계층이다. 다계층 채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칠판 보세요. 만기가 짧을수록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작다. 크다. 만기가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긴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면 그 기간 중에 위험을 다 감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기가 위험이 크다, 장기가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단기일수록 이자율이 높다, 낮다? 낮다.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자율이 예를 들어 2.5% 만약에, 그 다음 얘는 3%, 얘 4%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마지막 트렌치는 얘 6%로 발행될 수도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얘 모저당 얼마예요, 이자율이? 5%인데 거기서 발생한, 어미에서 발생한 자식이 6%로 더 클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죠. 자, 있다. 없다.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없다고 그랬죠? 생각하세요.
어미보다는 자식이 더 작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자를 줄 거니까. 근데 얘는 전체 얼마에 대한? 2억에 대한 5% 이자잖아요. 얘는 얼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했죠? 4,500에 대해서는 6%, 5,000에 대해서는 2.5%. 각각 이자율이 다르죠? 그럼 여기서 세이브해서 이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겠네요? 골라잡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단기 트렌치를 선택하겠다? 위험도 작게, 수익도 작게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단기 트렌치를 살 거고, 투자자가. 위험도 더 많이, 수익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사람은 장기 트렌치를 사겠네요? 골라잡아가 되니까 더 많이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게 뭐다? CMO예요. CMO는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질문. 몇 가지죠, 여러분? 자, 몇 가지예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진화된 형태. 맞죠? 그럼 지분형의 이름을 적어볼까요? 아까 패스3였죠? M, P, T, S. 얘 MBB. B가 본드 채권이에요. S는 시큐리티스, 그래서 얘가 주식입니다. 개념은. 그럼 혼합형은 얘 섞겠죠? 그러니까 M, P, T, B예요.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얘는 각각의 트렌치로 쪼개져 있죠? 치치치, C, M, O죠. 되셨죠? 그러면 칠판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딱 하나예요. 딱 하나만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넘기지 않은 게 하나가 있다고요. 지분형 다 넘겼죠? 투자자에게. 이게 원리금 수취권 넘겨주면서 돈 더 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 놓고 쪼갠 거죠. 얘는 하나도 안 넘겼죠. 얘를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까지는 연결을 시킬게요. 이제 딱 5분만 더. 죄송해요. 시간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끊어서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 근데 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럼 자동차 소유주가 있겠네요. 그런데 봤더니 이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자가 발생이 됐답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는 이 자동차를 불러들이나요? 불러들이죠? 불러들입니다. 그럼 불러들인 다음에 고치나요? 부르고 고쳐서 다시 되돌려주죠. 소유주에게. 그래서 얘를 콜 제도라고 한다, 리콜 제도라고 한다? 이게 리콜 제도라고 해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 보세요. 발행기간이 투자자에게 뭘 만들어서 팔아줬죠, 여러분? 저당, 담보부, 증권을 MBS를 발행해서 팔았죠? 팔았습니다. 저당, 담보부, 증권 누가 갖고 있죠? 투자자가 갖고 있어요. 그럼 약정된 이자를 누리거나 그 기간 동안에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발행기관이 봤더니 이 저당담보부 증권에 엄청난 하자가 하나 발생이 된대요. 이 하자가 뭐냐면 이 증권은 분명히 자식은 뭘 믿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미를 믿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어미가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조기상환했습니다. 갑 저당차 입자가 돈이 생겨서 조기상환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조기상환 되는 순간 끝났나요? 원리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순간 거기서 이자를 얘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자를 주고 있으면 발행기한은 계속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자를 이유로 증권을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리죠. 근데 얘를 되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돌려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콜 제도다, 리콜 제도다? 콜이에요. 이게 콜. 그러니까 콜의 정의는 모저당의 조기상환을 이유로 모저당의 이때 왜 모저당이라고 한다? 어미 모자. 뭘 낳게 되니까?
증권을 낳게 되니까 어미 저당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모저당의 조기 상환에 의해서 조기 상환을 이유로 저당담보부 증권의 회수를 발행기관이 요청하는 것, 얘를 뭐라고 하고? 콜이라고 하고. 그럼 콜 되는 순간 이 증권의 수명은 끝날까요? 끝나죠. 그럼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벙 찌겠네요. 그러니까 이 콜에 대한 방어 같아요? 방어 같나요? 방어인지 모르네. 그래서 방어가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투자자는? 얘 됐으면 좋겠죠? 이게 뭐예요? 콜 방어입니다. 그럼 콜 방어가 되는 애는 수명이 길까요?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뭐는 콜 방어가 되고 뭐는 콜 방어가 안 되는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콜 방어 몇 글자예요, 여러분? 세 글자 확실해요? 세 글자 확실하죠?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세 글자가 보이나요? 얘 세 글자인가요? CMO도 세 글자죠? 그때 MBB가 대표적으로 콜 방어가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MBB는 MPTS보다 수명이 일반적으로 길겠네요. 콜 방어가 되는 만큼. 콜 방어가 되는 만큼. 그럼 CMO 중에서도 단기 트렌치는 안 해주는데 장기 트렌치는 보통 콜 방어가 돼요. 일부에 있어서 콜 방어가 된다. 이게 저당담보부 증권의 내용이고 이상은 저당담보부 증권에서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잠깐만 이쪽. 얘 마지막 트렌치를 뭐라고 했죠? Z 트렌치? 그럼 Z 트렌치는 기간 중에는 이자만 지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초반에는 단기 트렌치가 있으면 얘 기간이 5년이죠. 그럼 각각의 채권들의 이자를 지불해주고 얘만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럼 얘가 다 갚아지겠죠? 그럼 그 다음 놈을 이제 원금을 같이 또 상환하기 시작해요. 이자와 함께. 그래서 얘가 또 다 갚아지겠죠? 그럼 그 다음 놈을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Z 트렌치는 만기 시의 이자와 원금을 일시로 상환해요. 개념이 달라요. 됐나요? 이 정도만. 그럼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행 HF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저당담보부 증권의 형태는 CMO의 형태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로 구분해서 잘게 썰어서 발행해요. 근데 잘게 썰었는데 이 금액이 거의 1000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우린 거의 못 사죠. 이게 끝입니다.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10분 쉽니다.